예,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검찰 개혁에 앞장설 것을 당부하며 신뢰와 경고의 메시지를 동시에 보냈습니다. 보수 통합 협상을 시작한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안철수 전 의원에게 공개 러브콜을 보내고 있지만 안 전 의원의 반응은 냉랭한 상황입니다. 최민희 전 국회의원, 이상희 세명대 교수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어제 오전 10시부터 있었던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쭉 지켜보셨을 것 같습니다. 집권 4년 차 전국 구상을 밝혔죠. 횟수로는 세 번째더라고요. 근데 이제 집권 4년 차가 된 거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일단 뭐 형식, 내용, 뭐 여러 가지 지금 뒷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총평. 물론 여야의 반응은 예상대로 엇갈렸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 저는 기자들의 질문 수준이 과거에 비해서 높아졌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날카롭기도 했고 또 이렇게 과거에는 약간 좀 태도도 그랬는데 그런 게 다 좋아져서 확실히 이런저런 과정을 겪으면 다 좀 성숙한다 이런 느낌 있었고 그다음에 대통령께서는 사실은 국정 지지율보다 개인 호감도가 훨씬 높은 대통령이세요. 그래서 개인 호감도는 뭐 56에서 59.5 뭐 이런 식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 어제 그 기자회견으로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그냥 좋더라고요. 예. 참 사람이 좋으시고 진솔하시다 이런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국정 전반에 대해서 이제 4년 차 들어서다 보니 이렇게 세세한 아주 구체적인 것까지 잘 인지하고 있으시다 그런 거. 그리고 그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질문이 집중됐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107분인가 했는데 윤석열 총장과 관련한 검찰 개혁이 거의 앞에 한 30분 이상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에게는 조건부 재신임을 보내면서 이제는 제도적으로 어쨌든 검찰 개혁의 틀이 이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틀을 바탕으로 검찰 내부가 좀 주도적으로 개혁을 해달라는 그 요청을 담은 재신임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여러 얘기를 우리 최영께 해주셨습니다. 사실 뭐 세 번째 신년 기자회견이죠. 그리고 취임 100일 때 했으니까 기자회견만 합히면 네 번째인데 네. 그래 익숙해지셨는지 모르겠지만 대체로 우리 최 의원처럼 말씀하신 분도 있는 것 같고요. 너무 또 말씀 아닌데 좋게 해주셔서. 좀 부족했다 하는 예. 쪽이 이제 야권에서 나오는 것 같던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여야의 반응이라는 것은 뭐 밀밭에 가면 벼가 잡초가 되는 것이고 벼밭에 가면 밀이 잡초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는 큰 의미를 둘 수 없다라고 이제 봐지는 것이고 형식적 측면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이제 PI적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이게 이제 프레지던트 아이덴티티 그래서 대통령 이미지적 전략의 차원으로 봐야 되는데 이 말의 템포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약간 한 반 템포 정도 빠른 것이 참 낫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약간 늘어진 듯한 그런 기분이. 네, 약간 반 템포 그런 이제 그거 형식적인 대체적인 측면을 본다 그러면은 뭐 기자회견이라는 것이 좀 진화돼 간다는 그런 느낌을 뭐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뭐 기자들이 한복을 입고 참석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뭐 진지해야 되는 기자회견이긴 하나 이런 것들이 하나의 우리의 독특한 문화로 자리 잡을 수도 있겠다. 그것이 대통령과 국민 간의 소통의 거리를 짧게 하는 그런 긍정적인 요소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좀 편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런 겁니다. 우리 최민희 의원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이런 거죠. 상당히 인간적인 부분이 있다. 뭔가 소탈한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들을 100번 보여준 그런 기자회견이 아니겠냐 이런 건데 이걸 역설적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인기 유명인이고 아주 공적으로 그냥 공적 인물 같으면 이런 기자회견을 굉장히 잘한다. 아, 참 좋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입니다. 그만큼 한마디 한마디 영향력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을 좀 더 사력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검찰에 대한 문제, 윤석열 총장에 대한 문제, 그다음 등등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자칫하면은 많은 것을 왜곡시킬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차차 뭐 분석들을 많이 하시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대통령의 입장으로서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좀 가볍지 않았냐 이런 부분을 좀 지적할 수가 있죠. 예, 검찰 개혁과 관련된 질문을 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총장을 신뢰하느냐 이 질문이 가장 먼저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은 좀 피하셨는데 그 뒤에 또 추가적인 질문이 또 나오니까 선택적 수사를 하게 된다라면 국민의 신뢰를 잃을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거 어떤 의미로 좀 받아들이셨나요? 일단 우리 최 의원님께서는 이 조건부의 재신입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셨는데 그래서 뭐 그걸 그렇게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물어봤어요. 그 질문에 대해서 약간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셨거든요. 이거 굉장히 고심한다는 그런 뭐 뉘앙스겠죠. 예. 물어보니까 누구한테
제 잘 아는 이제 그 심리 쪽에 이런 물어보니까 오늘 아침 언론에도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 뭐 저런 것을 어떻게 봐야 되냐. 그러니까 그걸 양가 심리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양가 심리가 뭐냐 그러면은 본인이 쉽게 얘기해서 본인이 신입했고 임명했는 사람에 대한 복잡한 신경. 이걸 신임을 해야 된다. 좋게 이야기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나쁘게 이야기해야 될 것이냐. 이것이 복잡하게 교차되는 심정을 양가 심리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말 들으니까 좀 이해가 간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좀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자 그러면 거기서 윤석열 총장이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크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사에 대한 어떤 적법성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비난할 그런 문제를 제기할 그런 마음은 없었다. 다만 객관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검찰의 수사의 관행에 대한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것을 애들려 표현해서 지금의 수사에도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서 이야기 나온 부분들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조국 장관에 대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인사에 대한 부분들도 어쩌면은 제3장소의 인사안을 가지고 오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사실상 이야기가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텐데 자칫 윤석열 총장이 그냥 항명을 했다라고 비춰지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좀 있었다고 봅니다. 예. 그것도 관련된 내용인데 예상대로 검찰 고위급 그러니까 검사장급 이상 인사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좀 더 들어보고 우리 최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을 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사권은 검찰에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인사권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이 존중되어야 하듯이 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인사에 관한 의견을 말해야 할 총장이 법무장관이 맞아면 와서 말해달라 그러면 그것도 얼마든지 따라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제3의 장소에서 명단을 가져와야만 알 수 있겠다라고 한다는 그것도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예, 지금 들으셨습니다. 제가 다시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윤석열 이제 총장에 대한 어떤 징계 얘기, 그 추미애 장관이 보좌관에 남겼던 그 징계 검토할 수 있는 것 좀 찾아보라 했던 그 부분과 관련이 되는 것도 맞기 때문에 징계를 이제 하지 않겠다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우선 징계 여부는 법무부 장관이 결정하실 테고 또 추미애 장관께서 뭐 그 살펴보라고 했던 것이 윤석열 총장이 타겟이었냐 그렇죠. 그것도 모르는 일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예를 들면 윤석열 총장만이 법무부 장관에게 제3의 장소에서 만나자고 한 최초의 총장이겠냐? 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의 이별이라는 건 모두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은 그냥 과거에 검찰이 했던 관행대로 요청했던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의 언어가 되게 품격이 있다고 제가 보는 게 그게 윤석열 총장을 찍어서 얘기했다기보다는 과거 관행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법과 원칙에 따라 인사를 해나가자는 식으로 문법을 쓰셨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되게 깊은 고민을 하셨겠다. 근데 그 고민이 무슨 뭐 꼼수를 어떻게 하는 고민이 아니라 직선으로 나가되 언어는 되게 조심스럽게 쓰신 것이라고 보고 저는 이번에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일부 언론의 법조 기자들도 그렇고 약간 못 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개혁은 시대적 과제입니다. 그리고 검찰 개혁의 핵심이라고 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공수처라든지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여기에 사실은 정관예우 폐지까지 됐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나온 것도 아니고 사실은 나라 전체가 동의하는 방향이었죠. 그런데 이것을 마치 이 공수처라든지 검경 수사권 조정 자체가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나오는 것처럼 이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전략을 취하면서 사실 패배한 겁니다. 그리고 그 패배를 인정하고 왜 패배했냐를 따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저는 윤석열 총장의 경우도 그 개인이 아니라 과거에 검찰이 법무부를 장악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국무총리가 검사 출신, 대통령 비서실장이 검사 출신, 민정수석이 검사 출신 이런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법무부 장관 물론 검사 출신, 그리고 검찰 요직의 거의 95%를 검찰이 장악했는데 그 법무부가 어떻게 검찰을 지휘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야말로 삼각형의 어떤 견제 장치가 마련된 거잖아요. 검찰, 공수처, 경찰. 그리고 앞으로 경찰은 자치경찰제로 나아가야 되는 과제가 있는 이 상황에서 잘못된 과거와의 결별 앞에 지금 모두 다 엄숙한 순간이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도 사실 그동안 검사들이 권력이 무소불위 아니었습니까? 선택적 정의의 내용이 뭡니까? 어떤 사람은 탈탈 털어서 표적이 되고 어떤 거는 봐줌으로써 기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벗어나서 이제 진짜 법과 정의의 검찰이 될 길목이 아닐까요? 그걸 대통령께서는 지적하신 겁니다. 일단 뭐 대통령의 언어라는 것은 정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직설적인 표현이라든가 잘못 사용하게 되면 상당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은 대통령 품격에 맞는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제 제 기자회견을 보면은 뭐 나름대로의 적절한 언어 선택을 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이런 겁니다. 말씀하셨다시피 검찰개혁 해야 되죠. 검찰개혁에 대한 부분들이 뭐 국민들이 상당수가 여기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현 정부 들었으면서부터 검찰개혁을 누누이 이야기해왔는 사안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다만 검찰개혁이라는 본질과 그리고 특정 사건의 수사라는 본질은 엄격히 달리 발휘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이걸 따지기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본다 그러면은 검찰총장에 대한 법적 지위를 검찰청법 12조에 명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검찰이 계속되는 어떤 우리 정치적인 역사에서 상당히 영역을 겪고 왔습니다만 그걸 이제 배제하고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검찰총장 임기를 2년 동안 보장을 해주고 여기에 대해서 직급 자체를 장관급으로 보호하고 그다음에 징계를 할 때는 검찰청법 징계법에 따라서 하고 이런 신부 보장을 법적으로 한다는 이유는 그 법에 대한 본질의 정신 자체가 검찰청은 사법부의 독립으로부터 수사의 독립으로부터 권력의 독립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측면에서 이 부분을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인사에 대한 부분들도 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수사에 대한 것들도 지금 자칫 잘못하면 그런 수사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다. 더군다나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 오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좀 아쉬운 것은 그러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뭐 수사는 원칙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만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쉽습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양비론적으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좀 더 나았을 것이다. 라는 부분이 많이 아쉽다는 것이죠. 아니, 저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수사에 영향을 줄 만한 발언이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랬다고. 과거 정권에서 언제 그 법 지켰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우리 모두 지금 과거에 검찰이 무소불위인데 실제로는 청와대가 직접 검찰을 장악하는 이런 식의 인사와 관행들로부터 결별하는 거기 때문에 특히 과거에 검찰을 통해서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던 정치 세력에게는 더 불편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적 대세가 뭐 이렇게 서로 견제하는 공수처로 검찰을 견제하고 경찰이 검찰의 사실 하위 기구였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수평 관계로 가는 단초 마련된 건데 이런 새로운 시스템은 이제 확고불변 아닙니까? 이거를 어떻게 총선 공약으로 공수처 폐지를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퇴행적 행태로는 더 이상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저는 윤석열 검찰이 공수처 된 다음 날 검경 수사권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다시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겠다는 저 결기 존중하고 국민들도 그 모습은 신뢰를 보내고 있다고 대통령께서도 보신 거죠. 예. 다만 그게 현재 권력에 대한 수사뿐만 아니라 이전 정부 그리고 검찰 자신에 대해서도 동등한 칼날을 들이댔을 때 신뢰가 더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검찰 내부에선 사실 뭐 반발을 하고 있죠. 벌써부터 이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검사들이 하나둘씩 등장하고 있는데 사직서 제출하면서 하는 발언들 중에 하나가 이제 경찰에 대한 개혁은 단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언급이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조국 전 장관도 SNS를 올렸어요. 이번에 경찰 개혁안이
같이 패스트트랙에 태워지지 않은 것이 참 아쉽다. 이건 4월 총선 이후에 바로 경찰 개혁에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적절한 지적이시고요. 그리고 그 검사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한 것도 맞는 지적입니다. 왜냐하면 검찰개혁과 경찰개혁을 동시에 추진할 역량이 국회에 없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 국회에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표 내는 거는 사표 내실 분은 내는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그 자리를 채울 젊고 정의로운 검사들 많고요. 그리고 각 대학 로스쿨에 예비 검사들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물갈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위기들이 그럼 검찰 내부에서 좀 일시적인 진통으로 좀 끝날까요? 그래서 이제 검사로서는 나름대로 자존심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먼저 이제 검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대통령까지 나서게 되고 또 여당이라든가 정치권으로부터 공격을 방해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지적했다시피 검찰 개혁이라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역대 정권이 이 정권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악의적으로 이용해왔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건 뭐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정치권이 다 그렇게 해왔던 겁니다. 이런 것들에 있어서 검찰로서는 상당히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조자를 헝가스에 다 써놓고 지금 와서 우리를 버린단 말이야. 이런 얘기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또 검찰에 대한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검찰의 입장에서 보면 손발을 다 자르고 수사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검찰의 힘을 빼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이 오히려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 검찰청 검사들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 검찰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그 형평성 아니겠습니까? 민주사회를 구성해 나가는 가장 근본적인 견제와 균형. 이런적 차원에서 검찰은 그렇다 치고 그럼 경찰은 어떨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14만 대 2천 명 아닙니까? 경찰은 14만 명이고 경찰은 검찰은 고작에 2,300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수사에 대해서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론 막용된 부분이 있다 하지만은 검사들은 개개인의 수사의 독립기관 형태로 운영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런 권력들도 그런 것을 경계하고 왔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경찰이 실질적으로 250개 지역에 경찰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주 세밀하고 전국 박박곡곡이 다 있고 여기는 또 정보력도 있어요. 그리고 14만 명이라는 숫자가 또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연 수사력이 잘못 발휘될 경우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해야 될 것이냐. 이 견제를 누가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겁니다. 이게 좀 뭐 제 개인적인 편협된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만 1948년도 재헌 입법 후에 검찰청법은 계속 유지돼 왔어요. 실질적으로.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 경찰은 그럼 검찰의 수사를 지휘받도록 만들어 왔느냐.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어떤 거대한 권력화되는 부분들을 최소한의 견제적 장치를 검찰이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법이 바뀌지 않고 왔는 것인데 지금은 이제 역사가 바뀌게 되겠죠.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바뀌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당에서도 다행히도 경찰에 대한 견제 장치를 해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이며 어느 정도 범위가 될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앞으로 다뤄져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논의를 함에 있어서 본래 권력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한쪽의 권력을 조금만 실어줘도 이게 지렛대가 돼서 그쪽이 굉장히 비대해집니다. 그럼 지금 이 시점에 경찰에 이제 과거로 갈 위험이 있는 권한이 주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가 뻔히 예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주 작은 불씨가 나중에 큰 불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아마도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한국당이나 다른 야당들이 먼저 개혁안을 내놓으면 더 대화가 빨리 진행될 것이다. 그래서 이니셔티브를 총선 이후에 야당들이 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뭐 민감한 주제일 수도 있는데 뭐 열심히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약간 좀 시켜갈까요? 부드러운 주제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때이른 질문이 있었죠. 문재인 대통령 임기 후 퇴임 이후에 계획을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노련하게 답변을 하셨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본인이 뭐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다 하시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답변에 대해서는? 사실 그 질문이 좀 이르죠. 그리고 질문 내용은 약간 당황스러운 내용입니다. 불행한 대통령 운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럴 일 없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 부분은. 그리고 그 퇴임 이후에 뭐 할 거냐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 앞에 놓인 과제가 한둘입니까? 그리고 사실 참 대통령들도 대단하신 게 이렇게 언론이 비판하고 야당들이 막 하는데 사실 어떤 때는 역대 대통령 다 그렇지만 저렇게 버티는 것만으로도 참 고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어떻게 퇴임 이후까지 생각하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예기치 못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본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있던 자리로 그냥 돌아가서 핵심은 잊혀지고 싶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전직 대통령 기념관이라든지 이런 사업 그거 하지 안 않겠다.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예. 그게 문재인 대통령 성향이신 거죠? 예, 최선을 다하겠다. 그 자리에 있는 한 그리고 지금 굉장히 힘들다. 그런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엄청난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엄청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충분히 뭐 이해가 될 수밖에 없죠. 더위 먹은 소가 달 보고 헐떡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지레 놀라서 달 보고도 해도 아닌데 덥다는 거죠. 어제 그 질문 듣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 저 질문 어떻게 답할까 하는데 나름대로 참 유연하게 넘어갔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왜 저런 얘기, 저런 질문이 오갈 수밖에 없는 정치 현실이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보, 보수 진영을 떠나서 다 반성해야 될 문제입니다. 뭐 깊은 얘기를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러한 이유들이 있죠. 우리는 실질적으로 5년 임기제의 단임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정치권이 그 권력을 쟁취한 후에 많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과거의 부분들을 전부 터부시하고 여기에 대해서 잘못을 했다라고 인정하고 그래서 새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국가가 발전되려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정책의 일관성, 지속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5년마다 한 번씩 바뀌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무리고 지금도 굴러가는 것이 신기할 정도입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의 임기 후에 뭔가 복수 혈전 같이 벌이던 이런 정치 관행 문화는 정말 어떤 진영을 떠나서 이런 얘기 자체가 안 나와야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예. 근데 저 한 가지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때 대통령이 아니셨어요. 그러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은 성품이나 성향이 사실은 자연과 합일된 분이신데 어떻게 권력 의지도 없는데 이렇게 국민에 의해서 불려 나오셔서 대통령이 돼서 저렇게 열심히 하시는지 저는 뭐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대통령의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장치가 필요할까에 대한 고민을 21대 국회가 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예, 임기 후에 좋지 않은 모습은 아마 없을 것이다라고 마지막에 또 말씀하셔서 또 웃음을 좀 자아내기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국회의장 출신이었기 때문에 고민을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좀 협치와 통합에 있어서의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했다라고 했는데 책임 총리로서의 역할 좀 어느 정도로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이번에 국회 표결 보시면 흥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 제 기억으로는 찬성이 164였던 것 164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164면 계산을 해보면 예. 자유한국당 의원도 찬성했다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소위 새로운 보수당이나 그쪽에서 찬성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인데 저는 그 표결 결과를 보면서 야 정말 사람은 살아온 대로 국회에서 정치한 대로 정확히 표 나온다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그리고 반대가 한 109표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정세균 의장 그 총리님 스타일이 그래요. 그러니까 원칙을 세우면 그거를 여야를 넘어서 다 적용해서 인간관계를 맺으세요. 굉장한 미덕이죠. 그리고 2016년 총선 때도 사실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서 정세균 계가 거의 정말 학살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한마디 얘기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굳이 리더십을 비교하자면 우리가 삼국지에서 제갈공명과 사마이를 비교하잖아요. 정세균 총리님은 사마이 리더십이세요. 끝내 이기는, 참고 견디는 스타일이고 그것이 결국은 많이 당해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어려운 처지에 야당도 이해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높이 평가해줘야 되고 그래서 책임 총리로서의 지위가 확보되면 저는 소위 실질적 협치에서도 특히 경제 분야라든지 일 진전을 이룰 분으로 기대합니다. 예, 협치와 소통에 큰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총리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지금 취임 초도 나왔던 문정부 출범 이후에 청와대가 권한이 강하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장관들이 좀 힘을 못 쓰는 거 아니냐 계속 이야기 나왔잖아요. 책임 총리제가 보려면 장관에도 많은 역할을 좀 줘야 될 것 같은데 같이 맞물려 가야 되는 거 아닐까 제가 싶은데. 글쎄요, 뭐 취임 이제 오늘 하루째인데 찬물을 끼얹는 말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세균 그 총리께서는 아마 한계를 절감하실 거예요. 왜냐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총리라는 것은요 헌법 86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역할이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행정각부를 통할한다라는 것이고 방금 말씀하셨던 책임 총리를 구인할 수 있는 조목은요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권, 허임 건의안, 그건 제청권 이거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그걸 행사하게 되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입법부의 수장 3부 요인, 상권 분립의 한 축을 맡는 분으로서 총리를 하는 것이 굉장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되고,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다른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다른 의견이 나오고 독자적인 의견이 나온다 그러면은 상당한 균열에 대한 부분들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신임 총리 얘기도 했는데요. 2년 7개월 13일간 재임했던 이낙연 전 국무총리 얘기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 참석을 해서 인사말을 했습니다. 당으로 돌아온 건데요. 잠깐 들어보고 오시겠습니다. 세계 최고위 화동으로부터 꽃을 받았습니다. 네, 감개가 무량합니다. 지사와 총리로 일하면서 떨어져 있던 당에 6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부족한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신 존경하는 이해찬 대표님을 비롯한 동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는 매사 당과 상의하면서 제가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 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초대 국무총리로 고생 많이 하셨죠. 예, 현장을 많이 누비셨던 기억도 납니다. 이해찬 대표는 오늘 중요한 역할 선거에서 이렇게만 이야기를 했어요. 특정해서 뭐 선대위원장까지는 않았는데 종로 출마는 뭐 거의 기정사실화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낙연 전 총리의 행보를 보십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탕평 인사가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훌륭한 리더십을 하나 확인시켜줬다. 본래 저런 분이신데 이낙연 총리가 얼마나 준비된 사람이고 훌륭한 분인지를 국민께 알릴 기회도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실 이낙연 전 총리 정도 되면 내가 앞으로 국회의원이 되고 뭐고 별 관심이 없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성공을 위하여 무엇이건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로 맞습니까? 저는 제가 그렇게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결과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내 개인이 뭐를 한다는 초월하신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예, 교수님. 뭐 정치적 욕심이 있으시죠. 종로구에 먼저 이사를 했다라는 그런 점만 보더라도 뭐 정치인으로서 확실한 길을 가겠다 이런 입장인데 뭐 좋습니다. 다 좋은데 뭐 박죠. 그러나 총선의 결과가 상당한 영향을 줄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 총선에 대한 영향이 선대위원장을 만약 맡게 됩니다. 그러면은 총선 결과에 따라서 대선 행보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민희 전 국회의원, 이상희 세명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